예, 문학과 인간 4주 3차 시합니다. 어, 표현의 문제, 형상화의 문제를 보고 있죠. 다시 봅시다. 예술에 있어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냐 이런 문제예요.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작가의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보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이 표현의 측면에서 낭만주의 시대에는 개인의 개인의 경험과 개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어요. 근데 사실주의 시대에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험을 또 매우 중요시했죠. 표현의 영역을. 그래서 좋은 표현은 뭐냐? 이제 서양 회화의 경우에 알고 있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발전이라기보다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음,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는 느낌 내지는 관념을 그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좋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해 왔어요. 회화의 경우에. 우리 문학과 인간을 수강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서양 회화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웃고 있을지 모르겠어. 아, 나 공부했어요.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표현과 문학의 양식과 관련해서 또 봅시다. 고전주 시대는 전통이나 조화로운 질서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좋은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 사회에서. 낭만주의 시대에는 주체의 욕망과 정열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즉 개성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냈는가를 이제 보는 거고, 그게 가장 이제 좋은 표현의 어떤 척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주의 시대, 세속의 시대는 작가가 살고 있는 당대 현실을 어떻게 잘 재현해냈는가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제 전통적인 서양의 삼분법에 의하면 문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서정, 서사, 극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서정은 우리가 보면 시를 보통 이야기하죠. 서사는 이제 소설 양식을 말하고 그건 뭐 됐고 된 게 아니라 이제 희곡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서정은 화자가 표현하는 내용이 직접적인 자기 표현에 치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서사는 이야기는 뭡니까? 외부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서사가 그렇다면 소설이 그 어떤 인물의 내면을 좀 더 많이 그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 우리의 외부와 아무런 관계없이 저홀로 자독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 앞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의 화자의 그 친구가 어떤 우리가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사랑했던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역시 그 친구의 그런 마음에 공감하고 그 연민의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이라고 그, 그 누군가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외부적인 요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마음 저절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알겠죠? 그 인물의 내면 묘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서사를 할지라도 외부와의 관계없이 자, 그 얘기입니다. 서사, 서정, 극. 자, 서술자, 그래서 이게 화자의 내부란 이야기고, 그 서술자의 외부란 이야기는 뭡니까? 시의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자죠. 그렇죠. 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나중에 시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그럼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가? 요것도 이제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어, 서정적 자인가 시적 화자인가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뭐 그렇 하여튼 시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소설의 소설자는 뭐예요? 이야기의 전달자죠. 자신의 이야기까지를 포함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의 소설의 소설자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 물론 자신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어, 어, 자, 하여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문학과 언어. 문학은 언어를 통해 감각되거나 지각된 경험 내용을 표현하죠. 이때 지각되거나 감각된 내용은 지각은 안다는 얘기죠. 감각은 느끼는 거고, 이런 내용은 다시 언어를 통해 수용되고. 근데 언어는 그거 자체로 지각하거나 감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언어의 한계를 말해요. 문학을,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든 언어가 물질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언어는 사물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언어로 표현된 사물은 사물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그뭐 오세영의 뭐 그릇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동집의 오렌지라든가 이런 시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가 말하는 게 그 어떤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려 손을 내미는 순간 그 대상은 그 본래의 어떤 그 속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뭐 깨진 것은 날카로운 뭐 사금파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게 되고 막 그런 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물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긴 하죠. 즉 오렌지, 우리가 오렌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 머릿속에 오렌지 그 색이라든가 그 형태, 질감, 그다음에 그 맛, 이것이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죠. 그다음에 입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침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언어로 표현된 사물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오렌지라고 했다 그래서 오렌지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지,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도 불구하고 언어는 인간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죠. 언어를 통해 인간은 감각된 것 이상을 추상해내고 조직적 사고를 할 수 있죠. 법칙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그러니까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사고의 체계는 곧 언어의 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가치, 문학의 가치, 가치. 자, 문학적 소통에 갖는 가장 큰 특성은 정서적 교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서적 소통, 정서적 교감. 정보나 사실의 전달에 만족하지 않죠. 문학은 그것과 관계된 인간의 정서를 타인과 소통하려는 것이 문학의 언어예요. 정서적 소통, 정서.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문학은 섬세한 감정의 결을 다루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 이건 이제 요 내용은 일주 2차 시와 3차 시에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를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 문학은 섬세한 감정의 결을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나아가 문학을 통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죠. 그래서 문학적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학은 자연스레 언어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일상에 비해 문학 언어는 일정하게는 창의적이고 다의적이죠. 특히 이제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에서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변형하죠. 창조적으로 변형하고 또 상당히 다의적이죠. 다의적이다. 1대 1, 문학의 언어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은 뭐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문학을 통해 우리는 심리와 갈등의 섬세한 결을 읽어낼 수 있죠. 대상을 섬세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타자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문학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문학의 가치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요 얘기는 이제 문학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 3주차에 작가는 무엇인가를 이제 먼저 보았었는데, 그때 정리를 하면 간단하죠. 음? 명료하게 하면 작가란 뭐였어요?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작가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 그것도 작가긴 작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당대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에 개입해 들어가는 그런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갖춘 자를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작가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가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문학은 현실을 재현하고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좋은 문학은 뭐냐? 인간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문학의 대상이 되는 억압의 주체가 반드시 부도덕한 어떤 권력이나 직접적인 폭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 존재 방식과 작동 원리 전반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답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어떤 그 방해물에 저항한다고 말할 수 있죠. 크게 보면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자본의 논리 속에 포획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여성의 권익이 이제 예전에 앞전 시기에 비하면 많이 향상됐죠. 공직 진출의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그 나아졌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질서, 가부장적 질서를 이제 억압의 어떤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모순, 억압, 가부장 체제, 가부장제의 억압 내지는 모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학이 이제 당장에 일단 뭐 예컨대 군사 독재라든가 다양한 어떤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과 함께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자본주의 체제나 가부장제 체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어떤 모순에 대해서 저항할 것, 이게 이제 그걸 대상으로 그릴 것,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형태가 다양할 뿐이지. 자, 그래서 문학은 무엇이 옳은 삶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는 그런 장르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뭐 저쪽에 뭐 진도 하여튼 뭐 저쪽 해남 진도 뭐 그쪽에 김현이라고 하는 목포 쪽인데, 김현이라고 하는 목포겠네. 김현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 굉장히 이제 일찍 잡고 했는데요. 그분이 늘 했던 말이에요. 요것은. 자, 그런데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전상국의 소설 우상의 눈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폭력과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집단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폭력. 그러니까 전상국 소설 우상의 눈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과 함께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집단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폭력을 말하고 있다. 요즘에 최근에 뭐 학폭, 그 체육계에도 그렇고 연예계에도 그렇고 이제 오래전에 학폭에 대한 그런 피해자들의 소위 미투가 이제 폭로되고 있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폭력의 문제. 그러니까 문학은 상존하는 억압 또는 억압의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상호 주체. 정서를 통한 경험의 소통은 개인들에게 삶의 존재 의미를 일깨워줘요. 자신의 경험과 정서가 가진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타자에게도 동일한 가치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된다.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은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자, 힘으로 그뭐 이제 고양이라든가 뭐 애완견에 대한 학대를
학대를 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뭐 다른 타인에 대한 그 뭐 학대나 그 물리적 폭력으로 이렇게 전이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폭력의 어떤 전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통한 문학 작품은 이제 그런 그 자신의 경험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하죠.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과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경험과 정서가 가진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가치가 존재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깨달음은 긍정이 아닌 부정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에도 두루 늘 해요.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은 이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 너머에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문학이다. 문학의 가치고 주제다.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 챕터예요. 언어의 측면.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 자, 이제 일상 언어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문학도 의사소통이지만 이건 정서적 소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학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제 그 쓰임새가 있다면, 문학의 언어는 정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일상의 언어에도 정서의 전달이 포함되죠. 나 너를 좋아한다. 이 정서죠. 좋아하는 건 정서적 반응이니까. 예. 문학 언어의 성격. 자, 그러나 이제 일상 언어가 사용되는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작품에 나타나는 정서가 성의가 아니고 일상의 그것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죠. 이거 갑자기 잠깐만요. 갑자기 어디로 가가지고 다시 찾았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언어 한계. 이것도 아까 뭐 오렌지라든가 뭐 그릇을 통해서 시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다 뭐 알고 있죠.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설명할게요. 대상은 언어를 통해 인간의 관념이 될 수 있죠. 오렌지라고 하는 대상은 언어를 통해 인간의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지금 오렌지를 우리 눈앞에 보고 있지 않지만, 오렌지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순간, 발화하는 순간 우리의 이제 머릿속에는 오렌지가 이미지화 된다는 얘기예요.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관념이 되어버린 순간 실체는 사라지고 인간에게는 관념만이 남게 되더라. 이게 인간 언어의 한계인데, 문학에서는 경험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언어, 특히 비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은유와 환유, 조금 이제 어려워졌죠. 앞에는 조금 쉬운 것 같았는데, 자, 비유를 통해 사물은 새로운 의미와 정서를 얻어요. 그러니까 문학의 특징이죠. 비유, 특히 이제 은유와 환유. 비유는 언어가 갖는 추상성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뭘 내가 예를 좀 오렌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죠. 오렌지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니요, 그 적절한 어떤 그 표현이 떠오를 때 설명할게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자, 밑에 봅시다. 은유와 환유를 구분합시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은유는 차별성에 담긴 유사성의 근거에서, 환유는 두 대상의 인접성을 근거로 사물의 개념을 지칭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음, 그, 내 마음은 호수요. 김동명인가? 내 마음은 호수요. 비유법이죠. 은유법이잖아요. 특히 내 마음과 호수. 내 마음과 호수는
어, 내 마음과 호수, 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죠. 추상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것인데, 그걸 호수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했죠. 이게 은유인데, 근데 내 마음과 호수는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까? 차별적이고 서로 다른 건데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였을 때는 뭐 이제 뭐 잔잔하거나 또 넓거나 이런 어떤 그 호수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의 특질을 고유한 어떤 특질을 내 마음에 비유한 거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뭐 랑그와 빠롤, 기와 기표 이건 넘어갑시다. 가고 그 다음에 구조주의 또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소설과 시를 공부할 때 할 이제 사실은 이거예요.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 또 뉴크리티시즘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규명하면서 전통적으로 조금 서로 다른 입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학은 문학에 있어서는 내용이 중요하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내용 중심. 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 중심,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보통 어떤 리얼리즘의 그런 어떤 리얼리즘에 입각한 문학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형식의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소위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습,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의 재해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낯설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나중에 이제 러시아에서 탄압을 받으니까 뭐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거기 대학에서 자리 잡고 그런 이제 비평 작업을 한 게 소위 신비평이라고 해서 뉴크리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문학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형식도 사실은 중요하죠. 동어 반복, 그런 어떤 형식을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극복할 것인가의 형식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다 중요한데 어느 것을 좀 더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결국에 이제 서로 이제 상충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결국은 문학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좀 더 중요하게 뭐 본다고 그럴까? 왜냐하면 이거죠.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이 배제된 완전히 독립된 언어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나중에 이제 소설과 시에서 이야기할 때 소위 순수 문학을 비판적으로 볼 때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어떤 정치, 역사, 사회적인 맥락을 문학에서 배제한 걸 소위 순수 문학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이제 그 소설에서는 김동리, 시에서는 뭐 서정주, 그다음에 김영랑 이런 사람들인데 소위 일제 강점기 30년대 40년대라고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그들의 이제 소설과 시에서는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이 배제된 완전히 독립된 언어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이걸 이제 순수문학이라고는 나는 그걸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허위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타락한 이야기로서의 문학이란 필연적으로 하나의 자서전이며 동시에 사회 역사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나는 이제 이런 문학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층의 인간도 하나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도 개인적으로 상속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러니까 자라는 집단, 즉 언어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회적 획득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는 현실을 모방할 수 있는가의 문제. 리얼리즘에서는 그렇게 보아요. 그러나 20세기, 그러니까 세속의 시대는 그렇게 보지만 이제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나서 워낙 현실을 모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이제 이성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그런 거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문명이 파괴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의 한계 또는 세계 이해의 또 물론 언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세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고 했던 그런 그 어떤 공산당 선언에 그 단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진 노동자는 이제 이 세계 21세기는 존재하지 않죠. 노동자가 엄청나게 계급이 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세계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언어의 한계도 그렇고 또는 세계의 복잡성의 증가,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더니즘 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어떤 현실의 재현을 좀 더 강조하는 리얼리즘 문학과는 조금 서로 이제 문학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다르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차부터서는 본격적으로 그 소설이라든가 시 이런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이제 좀 더 문학에 대한 풍부한 공부, 문학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부하게 해 나가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